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하현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항암제 관련돼서 이제 자료를 작성을 했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항암제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의약품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용량에 대한 것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안전성을 요구를 받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다수의 이제 표적 항암제들에서도 여전히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는 부작용에 의해서 약물을 중단을 하던가, 아니면은 원래 투약해야 되는 용량보다 더 낮은 용량으로 감량을 해서 투약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정한 용량의 이제 항암제들의 적정한 용량들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에 기인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화학요법제와는 다르게 표적 항암제들의 독성과 효율성에 대한 좀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화학요법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약물을 많이 투약하면 투약할수록 더 높은 세포 독성을 유발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높은 수준의 항암 효과를 좀 가져갈 수 있다면은, 반면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으로 하는 단백질이나 수용체들의 숫자들은 정해져 있고, 이제 표적 항암제를 처음에 투약함에 따라서 이제 유효성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독성의 증가는 상당히 느리게 좀 증가되는 모습들. 다만 이제 표적 수용체가 거의 다 포화가 되는 수준 이후부터는 이제 유효성의 증가는 거의 없는 반면에, 이제 독성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계속 무제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들은, 결국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와는 다르게 일정 용량 이상으로 용량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얻어지는 이점은 크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부작용들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익은 낮아진다라는 측면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표적 항암제에선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적정 용량을 찾는 것들을 요구를 받고 있고, 작년에 FDA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젝트 옵티머스라는 이니셔티브를 좀 구축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다양한 초기 임상 데이터들과 용량에 대한 데이터들을 쌓아서 더 적정한 용량들을 찾을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후에 이제 임상 단계에서 개발을 빠르게 하고 더 적정한 용량을 통해서 향후 상업화 이후에도 충분한 수준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ADC는 이제 표적화를 통하는 기술로 인해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들을 사용하는 페이로드들의 이제 독성에 나타내는 농도는 더 높게 가져가고, 오히려 유효성을 나타내는 농도는 더 낮게 만들면서 결국 이들의 마진들을 더 키울 수 있는 기술로 좀 여겨졌는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 승인된 ADC들을 봤을 때는 한 11가지 정도 허가가 철회됐던 블랙랩을 제외하면 한 11가지 제품들이 이제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들의 이제 승인된 품목들을 이제 저분 저항물로 투약했을 때의 농도와 이제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투여량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들은, 여전히 ADC에서 투여량들을 크게 늘리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했다 좀 알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C는 왜 주목을 계속 받고 있고 빅파마들한테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모달리티다라는 측면은, 결국은 독성을 개선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RR이라고 하는 유효성 지표는 큰 폭으로 개선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ADC가 효과는 확연하게 개선이 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시켜줬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제 ADC 같은 경우는 약물이 이제 표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항체의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분자암으로 투약했을 때보다 월등히 긴 반감기를 통해서 더 많은 양이 이제 표적까지 전달은 뭐 시간에 걸쳐서는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에 기인하게 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DC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능성들을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ADC 같은 경우는 안전성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다만 이제 유효성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이미 헐투 같은 케이스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주류 약물로 분류되는 N02의 높은 수준의 유효성을 보다도 더 우수한 수준의 유효성을 기록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이나, 뭐 N02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높은 수준의 IRD 부작용들, 그 외에도 이제 혈액 독성들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거에 비해서 우수한 개선된 안전성들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수준의 유효성들을 보일 수 있다면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ADC 안전성은 링커의 안정성에 좀 기인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혈액 독성 측면에서는 링커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오프타겟 독성을 유도를 한다라는 것들. 두 번째는 이제 표적 항원 같은 것들이 이제 정상세포에도 일부분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종양세포 외에 정상세포에 원하는 타겟과 결합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제 온타겟 독성 같은 경우는 레고캔가이오 같은 경우가 많이 시도를 하는 것처럼 뭐 프로드럭이나 아니면 항체 프로드럭화를 통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라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인 임상 결과들도 보여주고 있으면서 좀 가능성들을 내비치고 있다라는 것들은 여전히 ADC한테는 기회들이 많이 남아 있고 후발주자들한테도 충분한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뭐 ADC의 좀 다양한 독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헐투 ADC 같은 경우도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작년에 이제 공개했던 헐투 ADC인 L1214의 데이터인데, 이제 레고캠 같은 경우는 혈액 독성에서의 주요 지표인 뭐 뉴트로페니아라던가 트롬보사이토페니아에서 경쟁 약물인 N02라던가 아니면은 캐사일라 대비해서 동일한 타겟을 가진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월등히 낮은 수준의 부작용 빈도들을 보여주면서 개선된 모습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 혈액 독성에서 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결국 링커 안정성에 기인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표적 세포에는 도달한 이후에는 이제 반감기가 오히려 짧은 것들이 더 독성을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ADC들 같은 경우는 방관자 효과라고 불리는 이제 표적 도달 이후에 표적 항원이 발현되지 않은 세포에도 세포 살상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방관자 효과가 중요해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N02 같은 성공된 약물들이 방관자 효과를 통해서 경쟁 약물 대비해서 우수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에 많이 기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결국은 향후 ADC들 같은 경우는 방관자 효과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받고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ADC 같은 경우는 방관자 효과가 가지는 좀 장단점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관자 효과가 좋으면은 이제 효과 자체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이미 확인이 많이 되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방관자 효과가 높으면은 세포막 투과도가 월등히 좋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관에 약물이 유리가 됐을 때 더 정상세포에 대한 투과성들이 우수하다 보니까 정상세포에 미치는 세포독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결국 방관자 효과가 크면 클수록 효과도 좋아지겠지만 반면 안전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좀 양날의 검의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들,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유효성들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방관자 효과가 좋은 페이로드들, 뭐 대표적으로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뭐 토포리소머레이즈 1 이니비터 같은 이제 엑사테칸 계열의 페이로드들이 선호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들을 개선하기 위한 부수적인 좀 효과들이나 아니면 개선되는 좀 프로파일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링커가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원하는 표적 세포에 가기 전에 이제 페이로드를 떨어뜨릴 가능성들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들은 오프 타겟 독성을 좀 낮출 수 있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 세포에 도달하고 나서 이제 페이로드가 유리가 되고 나서도 페이로드가 주변 세포까지 죽이는 방관자 효과가 높은 효과들을 통해서 주변 세포를 죽이고 나서도 장기간 체내에서 존재가 할 경우에는 결국 혈관을 통해서 다른 장기로 다시 전달이 가능하고, 그런 것 통해서 다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은 결국은 유리된 후에는 방광기가 짧을수록 표적하는 장기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세포 독성을 유발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가장 성공한 이제 페이로드로 불리는 데룩스테칸 DXT 같은 경우도 포텐시는 높였고 바이스탠드 효과도 높게 가져갔던 반면에 프라이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데룩스테칸이 우수한 효력과 바이스탠드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독성이 그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영향은 짧은 반감기에 일부 기인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ADC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마스킹한 약물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T셀 인게이저 같은 경우에서도 그동안 이제 뭐 사이토맥스 같은 기업들이 마스킹을 통해서 표적 장기에서만 활성화되도록 하는 전략들을 취해 왔었는데, 그동안 좀 긍정적인 데이터들을 가져가지 못했던 거는 결국은 이제 표적 장기에 도달해서 종양 미세 환경 하에서 마스킹이 벗겨지더라도 그 이후에 장기간 다시 이제 벗겨진 항체들이 체내에 떠돌게 되면서 독성을 유발하는 효과들을 가졌던 반면에, 자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킹 펩타이드에 장기 지속이 가능하도록 한 알부민 항체들을 오히려 결합을 시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스킹이 벗겨진 후에는 이제 알부민 항체도 같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마스킹 벗이 있는 상태에서는 장기간 롱액팅이 가능하고, 오히려 마스킹이 벗겨지고 나서는 이제 짧은 반감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의 이제 마스킹 펩타이드의 가능성들을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것들은 ADC에서도 비슷하게 좀 적용 가능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고, 이중항체 ADC 등에 대한 것들도 이제 개발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중항체가 단일항체 대비해서 좀 차이점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친화력과 결합력이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친화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의 특정 부분과 항원과의 감독적인 결합력을 표현을 한다라면, 이제 결합력이라고 하는 어비디티라는 단어는 이 항체의 전체적인 항원과의 결합력을 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Y자 모양의 IgG 항체보다는 당연히 뭐 십가 항체인 IgM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들이 월등히 더 많다 보니까 어피니티 자체는 개별적으로 더 약하더라도 어비디티에서는 높다라는 측면들, 이런 것들은 이중항체에서 같은 경우는 단일항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쪽 항체가 똑같다 보니까 어피니티가 높으면 당연히 어비디티가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이중항체 같은 경우나 다중항체들 같은 경우는 양쪽에 항원이 결합하는 부분들이 다르고 서로의 어피니티
어피니티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어피니티의 조합을 통해서 어비디티까지도 좀 변형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중항체가 좀 더 선택성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중항체를 통한 도전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 시장은 키투르다가 뭐 전체 시장의 50%에 가까운 수준을 점유를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약물이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단일항체보다로 도전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키투르다 대비해서 뭐 우위에 있는 데이터들까지는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침투는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중항체들을 통해서 이제 키투르다를 좀 넘어서겠다라는 시도들을 하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 WCS에서 하모니2 임상 결과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이보네시막 같은 경우는 키투르다 타겟인 PD-1과 이제 뭐 아바스틴 같은 약물들의 상원인 VEGF를 동시에 타겟하는 이 2+2 이중항체로 좀 개발이 돼 있었고,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진행된 단일 임상이라는 좀 단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투르다 대비해서 임상적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했다라고 뭐 미국의 서미테라피티스가 좀 발표를 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번에 이제 9월에 공개될 WCS에서 세부 데이터 확인을 통해서 이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을 함에 따라서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네시마 외에도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이제 면역 항암제 쪽에서는 특히 NSCS 시장에서는 키투르다 대비해서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2.0이라고 불리는 이제 향후의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중항체 중심으로 이중항체와 ADC로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었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뭐 공개된 뭐 볼로스토믹 같은 경우는 PD-1과 CTLA4라는 이제 이미 잘 알려진 여보이 옵티보를 통해서 잘 알려진 이제 조합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릴베스토믹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다수들이 실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GS에 대한 것들 좀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중항체를 통해서 단일항체를 벗어나는 좀 차이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는 키투르다랑 헤드투헤드 임상 2개를 NSCS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볼로스토믹 같은 경우는 화학요법 병용을 통해서 이제 PD-L1 발현이 낮은 환자들 대상으로는 볼로스토믹을 통해서 키투르다랑 헤드투헤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트로피온 렁텐 같은 경우는 릴베스토믹을 통해서 PD-L1 발현이 높은 환자군들 대상으로 이제 임상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 두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현재 키투르다가 주도하고 있는 NSCS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이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항체 ADC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뭐 BMS의 빅딜을 통해서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아이디아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바이오사이토덴으로부터 이중항체 ADC를 도입하면서 여전히 이중항체 ADC들에 대한 관심들도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중항체 ADC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항원을 동시에 이제 결합 항원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각각 항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오히려 단점을 좀 이제 다른 쪽 항원을 통해서 상쇄할 수 있는 시도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오버 익스프레션이 되는 특징이 있음에도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약한 항원 같은 경우는 ADC 개발에는 좀 부적합한 항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널라이제이션이 좋은 항원과의 조합을 통해서 이제 이중항체 ADC들을 개발에 좀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은, ADC 항원으로 개발되는 임상 단계 항원들 같은 경우는 28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수백 가지 이상의 항원들이 이제 종양 표적으로 좀 알려져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제 ADC가의 임상 단계의 항원 파이프라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 확대를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전반적인 항체 시장의 좀 성장들, 뭐 이중항체에 통한 성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중항체 ADC 이런 것들에 통한 성장들은 기존 시장 대비해서 더 크게 시장들을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들. 두 번째는 이제 항원들에 대해서도 더 다양한 항원들을 표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 전체적인 확대를 좀 유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이제 CDMO로의 수혜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 특히 뭐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 CDMO 같은 경우는 이런 수혜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 있겠지만, 뭐 국내나 아니면은 스위스에 있는 론자 아니면은 일본의 후지필름 같은 이제 대형 중국의 CDMO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혜들을 가장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들, 이런 것들은 단일 항체 생산뿐만 아니라 이중항체 생산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ADC 생산 능력까지 보유한 특히 대형 CDMO 기업들 아니면 선두 CDMO 기업들이 훨씬 더 높은 이제 수혜의 강도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비해서 항암제 시장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유효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최근에는 이제 유효성뿐만 아니라 내약성을 높여서 안전성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적정한 용량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임상에 대한 강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결국 전반적으로 이런 내약성과 내약성을 높이고 아니면 테라피틱 인덱스라는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수혜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술인 ADC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대만큼의 이제 테라피틱 인덱스를 넓히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후발 ADC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내약성과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기존 약물, 승인된 약물들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장 기회들을 잡을 수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이중항체 ADC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도 기존 약물 대비해서 더 높은 용량들을 투여를 하면서 유효성들도 확대를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더 다양한 항원들에 대한 약물 개발을 이어가면서 전체적인 시장 확대들, 그리고 CDMO 시장까지의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 국내 대표적인 이제 ADC 기업인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ABL 바이오 같은 이런 ADC나 이중항체 기업들, 또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이중항체 ADC 같은 것들의 성장성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해외 기업으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가 이중항체를 통해서 키트로다를 넘어서겠다라는 원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는 ADC 관련된 기업으로는 가장 선두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더 큰 규모의 이제 매출 확대를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들 세 개를 이제 추천조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CDMO 시장 성장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관심주로 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